자, 로버트 휴즈의 새로움의 충격, 기계의 천국. 예. 여러분들은 지금 노트까지 보고 계세요. 그렇죠? 노트 아래. 그래서 저는 노트를 읽습니다. 예. 자, 작가 소개. 로버트 휴즈는 오스트레일리아 태생의 미술 비평가, 작가, TV 다큐 제작자이다. 타임지에도 정기적으로 기고를 한 것 같고요. 영국과 미국에서 주로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20세기 최고의 미술 비평가 중에 한 사람. 저는 잘 몰라요. 미술 쪽에 단토 그린버그 별별 사람도 있는데, 아니면 곰브리지. 예. 근데 이 사람을 거의 반열에 집어넣을 수 있고, 나는 그 모든 걸 다 읽고, 내가 좀 연구 분야였으면 좀 비교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럴 시간이 별로 없었고, 그 대신에 이거 제가 제안 드리는데요. 1970년대 한국에 번역돼서 오랫동안 풍미한 미술사 책이 있어요. 아시는지 모르겠다? 곰브리치 전에 이미 1970년대. 백낙청 들어보셨어요? 연모옹, 반성환, 네 사람 정도가 네 권으로 번역돼서 나와가지고 오랫동안 풍미한 책 뭐죠? 하우저 맞습니다. 아놀드 하우저,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입니다. 그거 작년에 제가 섭외돼가지고 한번 강의하러 간 적이 있거든요. 거기 그 준비하느라고 신경을 많이 썼어요. 몇 개월 동안. 예. 왜냐하면 새로 번역돼서 나왔거든요. 그거 추천드립니다. 예. 그림 자료도 훨씬 풍부하고요. 그래서 새로 나온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 자, 하우저. 예? 출판사는 제가 번역한 건 아니고요. 지금 백낙청 이하. 사람들이 다시 했어요. 다시. 물론 최종선을 본 건 아마 조교였던 것 같아요. 서울대 동문과 조교. 지금은 교수가 되어 있고. 그 책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그냥 부분적으로만 읽었고 제대로 통독을 하면서 연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혹시 성천 아카데미에서 추후 미술사 책으로 곰브리치나 이런 거 말고요. 곰브리치 나 보면 바로 지루해지더라고요. 예. 그러한 사실 자료를 몽땅 집어넣는 거 말고요. 예. 제대로 된 거. 예. 그러니까 곰브리치가 예를 들어 뷔페 식당이라면요. 하우저는 제대로 된 스테이크를 준다고요. 이게 비유가 맞는지 모르지만 참고로 또 아놀드 하우저는 게옥 루카치라고 우리나라 이게 이론에 많은 영향을 줬던 그 막수주의 문학 비평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하고 같이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그 서클이 있었어요. 스터디 서클. 거기에 정기적으로 참여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하우저는 좌파입니다. 좌파. 거기에 한 단락을 제가 잠깐 언급했던 것 같은데, 우리 그 인상주의는 대도시 예술이다. 그걸 강력하게 주장한 사람인데, 바탕에 전부 유물론적인 게 깔려 있어요. 그러면 벤야민하고 어울립니다. 예. 아도르노하고 어울리고요. 하우저가 그쪽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머지 여러분들이 유명하다고 들은 사람들은 전부 우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왜 이념을 꼭 가르지는 않는데요. 하우저는 저의 이런 말 들으면 조금 의문을 제기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사실인 걸 어떻게. 다시 말해서 그 자료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향, 질이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그걸 알고 공부를 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휴즈는 내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 보니까 우리 지금 모더니즘 컨셉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그냥 우파를 추종하는 사람 아니에요. 부르주아 그냥 그러한 미술사학자나 미술비평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2012년에 작고했는데요. 이게 지금 제가 그 영상 자료 링크를 다 올려놨죠. 예. 그다음에 우리말 더빙한 거 하나 띄었죠. 예. 근데 우리말 더빙한 게 화질이 너무 안 좋으니까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 지금 영어로 된 깔끔한 화면을 보고 소리는 죽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모니터에서는 우리말 더빙된 걸 띄우고 거기는 소리만 듣고 소리만 듣고 화면은 지금 링크된 걸 보면 어떨까. 그다음에 이 사람 텍스트가 다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양에서도 그냥 이 저작권에 굉장히 뭐랄까 그 부르주아적인 것만은 아니다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상당히 놀랐습니다. PDF 파일로도 다 올라와 있습니다. 자, 새로움의 충격 1991년에 나왔는데 원래는 1980년에 BBC의 TV 기획물로 방영된 방송 원고를 보완해가지고 10년 뒤에 낸 거예요. 그런데 같은 해에 우리말로 번역돼서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다렸던 것 같아. 그리고 우리말 책 여러분들 지금은 구할 수 있는지 구할 수 없다. 95년에 나오는 걸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세요. 그 강의 자료집에. 그러니까 초판은 91년입니다. 현대 미술의 역사를 8개의 주제로 나눠서 서술한 책으로서 도입부인 1장 기계의 천국에서는 1880년 그러니까 후기 인상파 내지는 후기 인상파 이야기 거의 없거든요. 그냥 세잔 이야기가 나오죠. 폴 세잔에서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때까지 유럽 문화에서 현대적 감수성이 분출한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입체파, 미래파 등등 쭉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 책의 8장을 되돌아본 미래에서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제도화된 문화 구조 속에서 아방가르드의 이념이 이거 마이크를 안 켰는데 괜찮나요? 지금 켜도? 네, 다 그럼 육성으로 해도 다 들어갔나요? 안 들어갔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은 포스트 모더니즘을 약간 비판적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이 새로움과 가능성에 대한 감각을 어떻게 상실했는지를 설명한다. 그 사이에 지난 100년 동안 중요한 문화적 현상들과 회화, 조각 및 건축의 관계를 6개의 주제로 나눠 서술하고 있다. 제4장인가는 그 유토피아 건축의 환상인데요. 차례가 나와 있죠. 그 다음 장에. 이걸 난 인상 깊게 봤거든요. 그래서 그 인터내셔널 스타일을 해가지고 그 르꼬르비지에 들어보셨나요? 그런 사람들 다루고 있는데 이걸 환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장식, 앤티크한 거 여러분들 보면 그런 거 좋아하는 거 좀 그런 게 있죠. 저도 좋아하긴 한데요. 어쨌든 이 합리성 우리 배웠잖아요. 합리성 예술 공예 분야에서 혁명적인 운동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요. 르꼬르비지의 운동도 있었지만 바우하우스라고 들어봤어요? 들어보셨어요? 독일에서 그것도 보면 여러분들이 쓰는 지금 책상이나 의자, 그다음에 숟가락 이런 그 디자인들이 거기서 나왔어요. 처음. 그게 바우하우스입니다. 바우하우스. 거기는 발터 그로피우스, 미스 반데어로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치의 탄압을 받아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건축물들을 짓는데 유명한 건축물 중에 하나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그러니까 독일의 기라성 같은 이게 작가들이에요. 아무튼. 칸딘스키도 들어있었어요. 칸딘스키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런 집단적 운동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유토피아 건축을 이제 실험을 하는데 브라질리아라는 수도에서 브라질의 수도에서요. 그거를 아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아주 흥미로운 텍스트입니다. 그래서 이 책 전체를 구해서 읽어보세요. 지금 중고로는 다 판매가 되고 있어요. 여러 권이 뜨더라고요.
다음에 이 구격판에 이런 그림이 있어요. 원래 원본에는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찾아보니까 메레 오펜하임이라는 사람, 앙드레 브레톤과 같이 활동했던 초현실주의 여성 화가더라고요. 여성적이 그 조각가. 그래서 모피유의 아침 식사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오펜하임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은 채 텍스트에 잠깐 비쳐서 나와요. 그래서 제가 찾아본 거예요. 예. 그 다음에 1장부터 들어갈게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차례를 보면요. 입치파를 도입하는 부분에서 1.5원근법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입치파와 1.5원근법. 그 다음에 다루는 화가들은 폴 세잔, 그 다음에 파블로 피카소, 조르주 브라크, 그 다음에 후안 그리, 베르낭 레이제, 로베르트 로네 이런 사람들 다루고 있어요. 그 다음에 미래주의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미래주의는 이제 분할주의 이 색채가 강한데요. umberto 보치오니, 지아코모 발라, 지노 세베리니 이런 사람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밖의 작가들로 야콥 앱스타인, 프란시스 피카비아, 마셀 두샹 이런 사람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 그 다음 에펠탑. 에펠탑은 1889년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지 100주년 되는 해를 기념해서 파리 만국 박람회가 개최된다. 이 만국 박람회는 제1회가 런던에서 1950 몇 년인가 개최되는데요. 그때 지어진 건물 이름을 가리켜서 수정궁이라고 해요. 크리스탈 팰러스라고. 그게 이제 소실됐는데요. 그 파리도 이에 질세라 그로부터 지금 몇십 년 지난 뒤에 지금 만국 박람회를 기념해서 에펠탑을 만들었어요. 이 박람회 때 영국의 수정궁이라는 건물을 능가하기 위해 건축가가 아닌 엔지니어가 에펠탑을 설계한다. 이는 건축가들의 특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러한 결정 자체가 상징성을 내포한다. 이제 건축가가 아니라 엔지니어가 보니까 이게 쇠로 된 그 건축물이잖아요. 이 에펠탑의 등장으로 파리는 문명의 도시로서 현대주의의 중심지로 간주되었고 기욤 아폴리네르는 여러분들 텍스트에 나옵니다. 이를 찬양하는 시를 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프랑스 대중들이 에펠탑을 흥미롭게 생각했다는 점이다. 이들은 에펠탑을 지복천년의 징표라고 인식하고 이를 계기로 사람들은 기계를 우둔하고 순종적인 것이라고 인식하게 된다. 기계에 대한 낙관적인 생각, 그러니까 말 잘 듣는 노예 정도로 생각한 거죠. 또한 이러한 사람들의 인식에는 도시라는 환경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수가 급증한 도시화도 큰 몫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회화의 주제는 풍경에서 대도시로 변하고, 자 아까 인상주의 이야기했습니다. 인상주의는 그 소재가 풍경이라 할지라도 대도시의 예술이다. 여러분들 그 벤자민의 보들레르 몇 가지 모티프에 관하여 텍스트를 자세히 읽어봤으면 인상주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색깔들이 알록달록하잖아요. 알록달록. 그게 이제 빛이 이게 끼친 인상을 이제 그 회화로 이제 표현했다고 하는데, 그것들이 대중들의 모습이에요. 대중들을 멀리서 바라보면 반짝반짝, 물결처럼, 윤슬거 같죠. 윤슬이라는 단어를 최근에 배웠는데, 반짝이는 게 물결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걸 보듯이, 거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아무리 자연풍경을 그렸어도, 거기 보면 대도시인의 경험, 즉, 대중을 바라봤을 때의 그 경험이 녹아들어 있다. 이거를 아놀드 하우즈가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회화의 주제는 풍경에서 대도시로 변하고 풍경에서 대도시로 에펠탑에 오른 많은 사람들이 탑 위에서 지면을 내려다보는 경험을 하면서 미술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자, 에펠탑에 올라가서 파리 시내를 처음 봤거든,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요? 그걸 평면성이라고 해요. 평면성. 그 평면성이 입체파에도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그래서 원근감이 사라져 버리고요. 원근감이 그 1.5원근법 원근감이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평면을 그냥 그 지도를 그려놓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미술 분야에서 이제 이런 변화가 이제 있었다면 에펠탑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이때 기술의 변화는 그 다음 장입니다. 예. 라듐 원소가 발견되거나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발표되는 등 너무나도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 때문에 미술 분야는 잠시 전통 양식에 머물 수밖에 없었는데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면서 지나가는 빠른 풍경 같은 것을 나타낼 수가 없었다. 이제부터 다뤄진 미술은 바로 이러한 기계 시대에 부합하는 역동성을 어떻게 표현할지, 끈적이는 물감을 거추장스럽게 캔버스에 칠해서 어떻게 기술적인 제작 공정을 완벽하게 설명할지에 대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시행착오 예로 그 다음 장에 나오는 르바소 기념비를 들 수 있습니다. 에밀 르바소는 자동차를 설계하고 제작한 사람인데 이 사람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비는 모피로 찻잔을 만드는 것과 같은 엉뚱한 시도였다. 여기에 나오잖아. 모피로 찻잔을 만든다.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이 책에 우리말 국역본 표지가 그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메레 오펜하임이라는 여성 초현실주의 그 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엉뚱한 시도를 하는 거죠. 이러한 엉뚱함은 자동차를 돌로 조각한 데서 알 수 있다. 즉 뜨겁고 시끄러운 자동차라는 것을 차갑고 고정된 대리석이라는 물질을 통해 묘사하려고 했던 점이 문제였다. 새로운 종류의 기계를 전통적인 조각 방식으로 묘사하라는 작가의 의도 자체가 초현실주의적인 착상이었던 것이다. 이건 아이러니하게 비꼬는 표현이에요. 여기서 초현실주의는.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헤드라이트와 핸들을 전통적인 방식으로 잘 나타내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죠? 자, 이게 자동차의 시대 말이야. 이게 역동성, 속도, 이런 것들이 돌로 된 전통적인 그러한 방식으로는, 그죠?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참고로, 그 자동차의 시대, 기차의 시대의 경험, 슈벨부쉬일 수도 있고요. 볼프강 이름이고 성이 슈벨부쉬. 이 책을 추천합니다. benjamin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요. 철도 여행의 역사. 뭔가 그럴 거 제목이. 한번 찾아보세요. 철도 여행의 역사. 자, 19세기에 일어난 여러 변화 중에 혁신적인 것 중에 그 단연 철도를 들 수 있죠. 자, 시공간을 압축시킵니다. 극복한단 말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국가는 그러한 경험을 서술하고 있어요. 슈벨부시가 독일 학자인 것 같은데 철도 여행의 역사를 한번 찾아보시면 이때 사람들의 지각, 경험, 방식이 어떻게 변화했나 우리가 벤자민의 보들레르론에서 조금 다뤘는데요. 제가 그 이야기 드렸나? 누군가 나한테 물었어요. 저보다 나이가 조금만 많은 사람인데 최성환 선생님, 저기 어렸을 때 기차 처음 탔을 때 느낌이 어땠어요? 그래도 나는 뭐 떠오르려고 좀 가만히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차창을 기차 안에서 바깥 창문을 바라봤을 때 풍경에서 불이 나는 것 같았대. 불이 막 지나가는데 가까이 있는 나무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나가고 멀리 있는 것들은 그냥 천천히 지나가는데 앞에 지나가는 것들이 불나는 것 같아. 불나는 것. 그 경험이 나중에 영화로 구현됐다고 보시면 돼요. 영화는 기차를 타고 창밖을 바라보는 풍경과 같은 그런 느낌과 유사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입체파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기계 시대에 부합하는 역동성을 어떻게 표현할지 이걸 고민하면서 이루어진 그 회화 운동이 입체파였다고 할 수 있죠. 입체파의 그림은 여전히 모호하고 의미를 파악하기 힘들기는 하지만 입체파는 지난 500년간 유지되어 온 그림을 대하는 시각 방식을 변화시킨 최초의
급진적 운동이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들은 인상주의가 중산층 부르주아지의 쾌락과 그들의 생활 방식을 묘사했던 것과는 달리 삶에 대해 직접적이거나 일관적인 관점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또한 이들은 정물화이지만 주로 자연물보다 인간이 만든 물건을 소재로 채택했고 15세기 세상을 정확한 비율로 그려내는 원근법 때문에 무시되었던 각자가 소유한 개성적인 시각을 나타내는 형식이기도 하다. 그 다음 원근법과 입체파를 이제 비교해 볼 거예요. 원근법은 먼저 멀리 떨어진 곳에서 관찰자의 위치를 고정시킨 뒤 한쪽 눈으로만 바라봤을 때의 모습을 하나의 장면, 계약적 공식으로 취급하는데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었다. 이는 사람이 실제 사물을 관찰하는 방법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즉 원근법은 관찰자의 눈과 관찰되는 경치가 명확한 거리를 유지하며 고정되어 있다고 간주하여 물체 간의 관계를 단순화하고 조직화하는 방식이다. 다시 말해 시각적 단편들이 모여 이루는 하나의 통일된 장면으로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입체파는 여러 가지 상이한 목격 행위가 종합적, 복합적으로 구성된 모자이크와 같은 것을 추구했다. 즉 인간의 눈과 바라보는 관찰 대상이 상호간에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여긴 것이다. 때문에 리얼리티의 참모습, 즉 참모습 속에 관찰 대상과 관찰자는 동일한 차원에 위치하게 되고 동일 장면의 일부분이 된다. 양자가 상호작용을 하게 되고 화가의 노력까지도 입체파는 포함하게 되는 것이다. 좀 어렵게 써놨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이게 신의 눈이라고. 예. 가까이 있는 것은 크게 보이고 멀리 있는 것은 작게 보이는 그러한 공식이죠. 예. 이게 이제 원근법적인 건데 여기서 모자이크라고 했잖아요. 모자이크란 단어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들의 눈은 원근법적으로 사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눈을 떼굴떼굴 굴리잖아요. 여기 봤다, 저기 봤다. 예. 그래서 조각들을 보는 거야. 그래서 이게 모자이크예요, 모자이크. 예. 그래서 이걸 구현한 게 누구냐? 피카소. 그래서 사물의 모습을 고정된 시각에서 이렇게 멀리 있는 건 작게 보이고 가까이 있는 건 크게 보이는, 그래서 내 눈이 신의 눈인, 가스의 눈인 그러한 공식이 아니라 그야말로 조각난 것들을 지금 이어붙였어요. 그래서 사물을 제대로 보려면 앞에서 본 것뿐만 아니라 옆에서 본 것, 우에서 본 것,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야 한다. 그래서 그 기괴한 그 초상화 아시죠? 피카소가 그린 거. 그래서 앞면, 옆면 이게 다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평면으로 구현하다 보니까 그렇게 기괴한 모습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게 바로 이제 이 정면에서만 바라봤던 그래서 그 원근법적인 그러한 공식에 따라서, 그러니까 원근법의 방식은 환영이었던 거죠. 일루전. 그게 아니라 우리 눈은 이렇게 눈을 떼굴떼굴 굴리면서 여러 가지를 본다. 그걸 종합적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피카소의 그린 것 같은 이 좀 괴물스러운 그러한 게 나오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별로 어렵지 않죠.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잔의 이제 그 원조인데, 다음 장으로 폴 세잔은 관찰의 상대성을 실험하고 그것에 미적인 형식을 부여한 예술가이다. 그는 본다는 행위의 상대성을 생각하면서 자신뿐만 아니라 그 누가 그러한 상대성을 물감으로 나타낼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를 통해 세잔이 소재의 범주에 여러 가지 물체들 간의 관계, 소재를 관찰하는 과정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이제 세잔이 그린 생 빅토르 산입니다. 그런데 이걸 수십 장 그려요, 수십 장. 그래서 이 그림은 그 다음 사진을 보면 똑같이 생 빅토르 산인데 다르게 보이죠. 이게 사실이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지금 선을 그릴 때 무슨 풍경도 보면 하루 중에 시간에 따라 다르고 계절에 따라 다르고 보는 사람의 기분에 따라 다르고
전부 상대적이잖아요. 예. 이 두 그림을 통해 우리는 비평가 바바라 로즈가 세잔에게는 이것이 내가 보는 것이다 라는 말이 이것이 과연 내가 보고 있는 것일까? 라는 의문으로 대체된다고 말했던 것처럼 세잔이 나뭇가지 위치나 생 빅토아르 산의 최종 형태, 산기슭의 나무에 대해 얼마나 고민하고 주저했는지를 알 수 있다. 예. 그래서 아까 잠깐 나왔지만요. 상호작용. 그러니까 보는 관찰자가 고정된 게 아니라 관찰자도 같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과학 분야에서 상대성 이론에서 나타납니다. 상대성 이론.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관찰자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관찰자가 이동을 하면서 대상의 크기, 여러 가지 그 모양 이런 게 달라집니다. 예. 그래서 그 자연과학에서 생겨난 담론들이 지금 자연스럽게 조형예술 분야에서도 그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 비유클리드 기하학이 나타나는가 하면 상대성이 등장하고 그래서 그전까지는 뉴턴 역학이 막 진리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아닌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뉴턴 역학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고 특별한 조건에서만 들어맞는 거죠. 즉 관찰자가 고정돼 있을 때. 근데 관찰자도 좀 움직인다. 예. 그러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그래서 자연과학 분야에서 생겨난 담론들이 조형예술 분야에서 이런 실험들과 상응하는 그런 관계를 로버트 휴즈가 쭉 서술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피카소와 브라크. 예. 이러한 세잔의 관점을 극한적으로 추구한 사람이 당시 25살이었던 스페인 화가 파블로 피카소와 조르지 브라크였다. 먼저 피카소의 그림부터 살펴보겠지만 두 사람 모두는 사물에 관한 우리의 지식이 위, 옆, 앞, 뒤 등 모든 가능한 시점의 합치로 형성된다는 사실을 설명하려고 노력했다. 즉 리얼리티를 지배하는 요소로서 세잔의 후기 작품의 과제였던 복수적인 감각, 거기 sense of multiplicity 이게 핵심 단어인데요. 이걸 어떻게 나타낼지를 연구한 것이다. 이들은 또한 아프리카 문화권 물건의 모형을 모방함으로써 서양 미술의 생명력을 부활시키기 위해 노력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추상으로 변모하면서 피카소와 브라크는 식별이 어려울 정도로 같은 그림을 그리기도 했다. 자, 아프리카 문화권의 물건이 들어왔다는 건 제국주의 역사를 떠올리죠. 제국주의. 그러니까 유럽 예술은 그냥 늙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제국주의, 식민주의 이 결과 다른 문화권의 그 문화가 들어오면서 활력을 불어넣게 됩니다. 예. 일본의 만화 같은 것이 수입돼 가지고 한때 만화가 풍미했어요. 유럽, 예. 망가 문화가. 예. 그런 것처럼 아프리카에서 약탈해온 이런 그들의 그 전통 공예 이런 것들 보면 유럽에서는 없었던 거거든요. 아주 신선한 충격을 줬죠. 이런 것들을 피카소가 활용한 거야. 예. 그래서 그 다음 그 아비뇽의 아가씨들에서 그게 나타납니다. 이 그림은 피카소의 작품인데 사람들은 여자들의 얼굴이 지금까지의 평범한 얼굴과는 달리 매우 불안정하고 의혹을 담고 있는 얼굴임을 알 수 있다. 이는 피카소가 아프리카 미술을 원형으로 한 양식상의 모방 작업을 통해 오른쪽에 보이는 아프리카 물건의 모양을 따라 그린 것이다. 네, 여기 가봉, 마홍의 가면 조각을 여기에 보면 이 인물에서 읽어낼 수 있죠. 네. 그는 변형의 자유를 강하게 나타내고 있는 아프리카 미술의 형태적 생동감을 통한 새로운 표현을 원했다. 이 그림은 7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곤혹스러운 작품으로 고전적인 나체화 형식을 취하고 있어 시각적 자극이 더 강렬하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또한 이 아비뇽의 아가씨들은 피카소가 여자에 대한 공포감을 압축해서 표현한 것으로 이러한 감정은 형태의 변형을 통해 가운데 아래쪽에 있는 부드러운 멜론조차 흉기처럼 표현된 것에서 볼 수 있다. 이건 이미 내가 한 장을 건너뛴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또한 피카소의 이 작품은 세잔이 그렸던 대수욕도 이름이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큰 목욕을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영향을
받았다. 이 그림에서는 토막나고 각진 몸체의 인물들이 아치형의 나무 아래 장대한 구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세잔의 이런 그림에서 직접적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아까 아비뉴 아가씨들 보면 내가 그림을 보고 있는 건 분명한데 그림 속에 지금 매춘부들 같이 보이죠? 매춘부들이 나를 노려보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바라보는 사람을. 그래서 갑자기 모골이 송연해지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거 다 의도한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인 나체화가 아니에요. 일단 성매매 여성인데다가 그 다음에 날카롭게 막 나를 노려보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상한 막 아프리카적인 막 예술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약간 서늘합니다. 그걸 노린 거야, 내가 보기에는. 자, 그 다음, 이 그림은 아버님 아가씨들이 위한 습작이다. 이 그림을 통해 피카소가 완성된 그림에는 이제 또 이렇게 변형시켜가지고 나부들만 남기고 가운데 선원과 그 왼쪽에 회고를 들고 있는 의과대학생 이런 건 지워버리고 이런 게 습작을 거쳐서 이제 최종 작품이 나온 거죠. 피카소 지금 여러분들은 노트에서 볼 수 있죠? 이게 1908년에 피카소의 모습이에요. 굉장히 참신하죠. 근데 뒤에 이제 브라크도 1908년에 찍은 게 있거든요. 이따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공포 이야기는 그 다음 장에 이야기 나왔습니다. 여성에 대한 공포를 표현하고 있다. 그 다음 이제 브라크로 넘어가서 이 그림은 브라크가 그린 그림인데 오른쪽 풍경을 보고 왼쪽 그림을 그린 것이죠. 오른쪽 풍경은 사진이죠. 두 장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듯이 브라크는 풍경 속의 모든 세부 사항을 생략해버리고 세부 사항을 전부 생략하고 집짓기 놀이 장난감 같은 삼각기둥과 삼각형의 배열만을 남겼다. 그는 원근법적 규칙인 물체 간의 상대적 크기를 무시하고 오른쪽의 잡목숲을 제외한 나머지 풍경을 광물의 결정처럼 고정되게 그렸다. 브라크는 여기서 왼편 나무의 뒤쪽을 보고 싶어서 나무의 잎과 가지를 제거하고 많은 수의 집을 배치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나무와 건물의 면들이 서로 연결되어 보임에도 불구하고 건물의 형태가 결코 고정된 느낌을 주지는 않는다. 이는 건물의 그림자 형태가 일반적 처리 방식이 아니고 가까운 거리 중앙에 있는 큰 건물의 모서리가 화면 앞으로 기울어지거나 뒤로 넘어갈 것 같이 그림으로써 지면이 마치 90도 들어 올려진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즉, 이 그림은 화면 위에 작은 변들을 층층이 쌓아 올리는 입체파적 형식의 그 완전한 형식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대상을 이 기본 모형 형태들 있잖아요. 원뿔, 원기둥, 삼각기둥, 뭐 이런 걸로 환원시켜 보는 거예요. 큐비즘이 여기서 나온 그 단어인데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전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일단 평면성이죠. 원근감이 사라졌죠. 그죠? 뭐가 앞이고 뒤고 이게 그러니까 일정 원근법이 아니에요. 그런 건 다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걸 이제 복수성의 감각 이런데 새로운 감각을 표현한 겁니다. 아까 에펠탑에 올라가서 파리 시내를 내려다볼 때 평면적으로 보인다 했잖아요. 이제는 원근감이 중요한 것이 아닌 거거든요. 그 다음 브라크의 그 라로쉐 규용의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라크가 정면성을 연구한 그림이다. 실제로 이 그림은 규용산이 위치한 골짜기에 있는 절벽, 이 절벽과 강 사이의 성과 마을을 그린 것이다. 왼쪽 그림에는 절벽이 이미 원근감을 가로막아 성체는 그 자체가 평면화된 형상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두 번째 그림에서는 절벽 옆으로 골짜기로 떨어지는 박공과 작은 탑으로 한층 더 복잡한 기하학적 형태가 보이는 각도에서 그린 것을 알 수 있다. 브라크 여러분들 그 1908년에 찍은 사진이 보입니까? 아까 피카소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근데 둘이 작품 경영도 비슷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카소의 오르타테 에브로의 공장. 피카소가 그린 그림으로 그림자의 비합리적인 형태에도 불구하고 야자수와 먼 산을 비롯한 전체 이미지가 입체감 있게 표현되었다. 회색 수정과 같은 견고한 구조를 가진 작품이라고 평가된다. 그 다음으로
이제 조각도 지금 회화와 마찬가지로 이제 조각이란 이제부터 어떤 점토 주형이라든지 구리 주물, 조각된 돌이나 나무 등속과 같이 하나의 단일체로서 굳어진 덩어리가 아니라 면의 입체적인 구성으로 형성되는 열려진 구조, 오픈 스트럭처라는 개념으로 전환되기 시작한다. 이 기타를 보면 기타가 완결되어 있지 않고 어디선가 빼도 되고 이어붙여도 되고 그런 열린 형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문학도 보면 이 열린 그 형식이 이제 19세기부터 나타나는데 그 드라마 같은 데서 그래서 이런 완결성, 연속성, 총체성 이런 것들이 붕괴되고 그 자리를 파편들이 모자이크들이 이렇게 구성하게 되는 몽따주. 그러니까 모자이크는 중세 때 성행했던 서양 예술의 형식이지만 물론 이제 서양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아라비아라든지 다른 문화권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모자이크는 다 이런 파편들을 이어붙여서 만든 거잖아. 근데 가까이서는 그 형태가 안 나타나는데 멀리서 보면 확 그 그림의 형태가 나타나잖아요. 글도 모자이크처럼 쓰면 참 좋아요. 이건 이제 벤자민이 한 말인데 모자이크, 그 트락타트 같은 것도. 그러니까 글을 쓸 때 이 사람이 그러니까 기승전결 무슨 서론, 본론, 결론이 아니라 그냥 병렬적 구조를 쓰는 거야. 쭉 나열하는데 나중에 봤더니 이게 유의미한 구조를 띠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아도르는 그걸 파라탁시스라고 했는데요. 병렬 구조. 이제 직렬적이고 연속적이고 이런 구조가 파괴되어 가는데 그 대신에 새로운 실험 형식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조각에서 정말 눈에 띄게 드러나죠. 옛날 그 전통적인 조각을 했던 사람들은 이거는 그냥 미완성 작품이나 아니면 습작 아니면 형편없는 작품 해가지고 팽개쳤겠죠. 그죠? 근데 지금은 이게 완결된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피카소와 브라크가 그린 1911년에 그린 그림이 이렇게 비슷해요. 마졸리라는 피카소의 그림과 조르지 브라크의 포르투갈인 이 두 그림이 브라크와 피카소가 식별이 어려울 정도로 비슷한 그림을 그렸다는 것을 보여준다. 물론 오른쪽의 포르투갈인에서는 기타의 공명구와 기타 줄 같은 면에서 포르투갈인을 연상시키는 실마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이 두 사람은 쌍둥이처럼 거의 똑같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콜라주로 넘어갑니다. 콜라주 기법은 브라크가 투박한 질감 표현을 위해 모래나 톱밥 등을 이용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작품의 물질성을 극한까지 추구하는 이러한 과정이 되풀이되면서 출현한다. 콜라주 기법은 풀칠하여 붙인다는 뜻인데 이는 지금 보이는 등나무 무늬가 있는 정물, 피카소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피카소가 실제 등나무 의자가 아닌 등나무 의자의 이미지가 복사된 인쇄물을 사용하면서부터 시작됐다. 만일 그가 실제로 등나무 의자를 사용했더라면 효과가 그렇게 놀랄 만한 것이 되지 않았을 것이지만 인쇄물을 사용함으로써 대량 생산된 물건과 전통적인 수공 제품을 대비시켜 주었으며 예술과 산업기술 간의 관계가 재정립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자, 회화는 이론적인 사건인데요. 그죠? 근데 거기에 대량 생산된 그런 광고지나 막 이런 신문 조각 같은 거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이 시대를 반영했을 뿐만 아니라 회화의 일회성을 또 파괴시키기도 하죠. 이렇게 그 등나무 무늬가 있는 그 인쇄물을 콜라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보편적으로 쓰이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후안그리라는 그 스페인 화가인데요. 피카소와 브라크가 제작한 콜라주나 그림이 보다 설득력 있고 포괄적인 성격과 함께 고전적인 분위기를 나타낼 때 후안그리가 등장한다. 그는 우연적인 효과에만 의지하는 것을 싫어해서 기성물을 이용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는데 위 그림에서 이와 같은 그의 취향을 알 수 있다. 즉 그리의 그림에는 나뭇결이나 장식물, 벽지와 같은 잡다한 물체가 중첩됨으로써 투명과 불투명 간의 차분한 전이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여기서 일상적인 현대 사물에서 한 편의 정돈된 시를 추출하려는 그의 바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던지는 질문, 피카소도 그렇고 후안그리도 그렇지만
어린아들한테 그림을 그리게 시키면 지멋대로 그리라고 막 시키세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상한 그 막 뒤죽박죽인 것들이. 근데 그런 것들이 이런 대가들이 그린 그림과 어떻게 다를까? 어린애들이 막 제멋대로 지금 몽따주한 그런 그림과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미술대학 학생한테 충고를 들었어요. 교육을 받았는데 이거는 전문가가 보면요 확연하게 다릅니다. 그냥 아무거나 갖다 붙인다고 그게 몽따주고 꼴라주고 그게 좋은 작품이 아니고 다 구성한 거고 정확하게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후한그리가 이렇게 그냥 제멋대로 배치한 것 같지만 이게 전문가가 보면 감탄한다는 거죠. 과연 그런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그건 같은데 그렇게 말한 미대생을 한번 실험해 보고도 싶고요. 왜냐하면 실험을 할 수 있잖아요. 어린애가 그린 건데 이거 여기 아무개라는 유명한 화가가 그린 거야 하면 그 사람도 눈을 번쩍 뜨고 달리 보지 않을까? 마찬가지로 제가 쓴 허접한 글도 이게 백낙층이 쓴 거야. 아마 유명한 사람이 쓴 거야. 김용옥이 있었어. 그러면 사람들이 다시 보려고 올 거 아니야? 그죠? 아니면 한강 작가가 썼어. 다시 보려고. 근데 그 전까지는 막 개 무시하다가 한강 작가가 쓴 깃털이라는 작품이야. 그러네. 다르네. 이게 명성의 신화입니다. 명성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전문가는 아니에요. 명성이 붙으면 그냥 허접한 것도 다 그냥 마치 미다스의 그 금처럼 금으로 다 변해버려요. 명성이. 근데 명성이 어떻게 형성돼요? 자, 어려운 주제예요. 왜냐하면 정말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작가인데 묻힌 작가도 있어요. 그걸 발굴해내는 게 비평의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과대평가된 작가도 있어요. 과대평가. 그러니까 별 볼이 없는 보통 작가인데 대단한 작가였냐.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 그런 걸 얼핏 읽은 적이 있어요. 지금은 다 까먹었는데 하나는 기억나. 과대평가된 작가 중에 하나가 해밍웨이였대. 별거 아닌. 그러니까 통속적인 소설 쓰는 사람은 다 쓸 수 있는 그런 거 가지고 대단한 것이냐 이렇게. 거기에 명성이 이제 따라 붙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한테 숙제로 드리는 거예요. 숙제로. 숙제로. 명성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그리고 명성이 일단 형성되면 거기에 이제 대중이 그쪽으로 막 쏠리거든요. 이게 피카소가 그린 게라면 사람들이 그 앞에 막 꾸역꾸역 막 몇백 명이 몰려 있는데 더 중요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 썰렁하고. 이 강의도 그래요. 모더니티 강의 정말 중요한 강의인데 썰렁. 왜 그럴까? 그리고 썰렁하기를 바라는 그 강사의 바람도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역설적인데요. 아무도 안 들어주기를 바라는. 자, 후한그리를 넘어서 베르낭 레제로 넘어갑니다. 베르낭 레제는 그 입지파의 한 사람으로서 계급과 교육의 장벽을 초월하는 기계시대의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고 믿었다.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그에게 기계라는 물체가 흥미를 불러일으킨 것은 기계의 비인간적인 측면이 아닌 조직된 시스템 속에서의 적응력이었다. 그 다음에 이제 카드놀이를 보면 이 그림은 레제의 카드놀이로서 동료 군인들을 철제 튜브나 기름통 그리고 이음새로 만들어진 기계인간으로 묘사하고 있다. 전쟁 속에서 75mm 배포의 포신이 햇빛을 받아 반짝거리는 장면이 가장 극적이었다고 말하던 레제는 인간의 신체 묘사에도 이를 적용한 것이다. 자, 이게 이제 이 다음 그림에서 나올 텐데요. 보세요. 뭔가 지금 전통적인 스타일하고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렇죠? 입체파적이고, 뭐 입체파가 이름 붙이지 않더라도 뭔가 달라졌는데요. 근데 나는 직감적으로 뭘 봤냐면요. 군인들 하면 전쟁. 그렇죠. 일진 전쟁도 소외된 노동의 산물인 걸 아세요? 전쟁이 왜 일어나? 제국주의 전쟁. 왜 사람들 살육하고 막 그래?
인간의 탐욕인데요. 한쪽에 탐욕이 있으면 다른 쪽에서는 그 탐욕으로 인해서 희생당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그게 넓게 보면 소외를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카드놀이라는 제목에서 지금 이게 아이러니가 드러나는 거죠. 예. 이 전쟁하는 그런 끔찍한 장면인데 이걸 카드놀이라는 이름을 딱 붙여가지고 완전히 다른 분위기, 그 패러독스한 그런 분위기를 연출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그 그림, 이 여성들도 보면 저기 아비뇽의 아가씨들 비슷하잖아요. 예. 근데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아비뇽 아가씨들은 좀 날카롭고 지금 자기 그 고객들을 막 노려보는 같은 무서운 섬뜩한 이미지를 줬다면 여기는 상당히 둥글둥글 유순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그림은 인체와 가구를 단순화해서 계하학적 형태를 제시함으로써 프랑스 고전주의에 입각하여 그린 그림의 하나로 평가된다. 여기서는 똑같이 피카소의 매음구를 다루었음에도 그 정신적 태도에서 매우 다름을 알 수 있다. 피카소와는 달리 레지에는 사회를 하나의 거대한 기계로 보고 그 속에서 인간들이 경험하는 이 고독감을 소외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인간적인 화합으로 변화시켰다. 즉 이 그림에서 욕망이 형태의 율동감으로 변화되었고 파편화된 이미지 또한 순화되어 유순한 인간 상호 간의 관계를 암시한다. 자, 일단 그 매음굴이라는 그 아까 전쟁도 그렇지만 좀 좀 서늘한 그 주제인데 보면 굉장히 편안한 느낌을 주고 굉장히 그 유희적인 그런 요소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카소의 아비뇽의 아가씨들과 대비되는 그런 걸 알 수 있는데 근데 근본적으로 소외가 깔려 있는 거 알 수 있죠. 모더니즘은 이 소외를 직시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 돌아가는 걸 전부 그 진보, 풍요 이쪽으로 생각해서 전부 그레트 그라인드처럼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됐잖아요. 그리고 이게 부정적인 건 다 가릴 거 아니야 이게 안 보이게. 근데 이거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데 역설적으로 굉장히 그거를 부드럽게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지? 표현주의 그림들도 그래. 상당히 서늘한 장면들이야. 그런데 굉장히 그림으로는 심미적으로는 멋있어. 굉장히 아름답게 그랬어. 자, 들로네로 이제 넘어갑니다. 이제 로베르 들로네는 기계를 하나의 결정된 사항이나 예술적인 조건 이상으로 생각한 파리파 작가 중 능력이 뛰어난 인물이었다. 이들은 기계 시대의 특징적인 이미지를 작품의 주제로 채택하고 이를 작품에 실험해 나갔는데 들로네는 에펠탑을 문화의 대표적인 이미지로 받아들여 에펠탑에 관련된 그림을 30번 이상 그렸다. 지금 보이는 붉은 탑은 시각적인 혼란상이나 현기증과 같은 느낌을 들로네가 어떤 방식으로 시각적으로 표현했는지 보여준다. 사람의 형상을 하고 은색 지붕과 구름 사이에 버티고 서 있는 에펠탑은 마치 미래의 예언자같이 보인다. 광선을 휘감고 흔들거리는 하늘을 꿰뚫고 파리 시가지 위로 솟아오르는 에펠탑이 들로네에게 가장 근원적인 현대성의 이미지로 부각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그림을 통해 알 수 있다. 일단은 여기서는 소유라든지 고통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에펠탑을 마치 상징적으로 그런데 상당히 역동적이고 그렇죠. 이미 역동성을 표현한다는 게 동영상을 지금 암시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을 2차원적인 화면에 회화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 시대의 고민이었어요. 근데 파리의 에펠탑을 지금 당시의 역동적인 발전, 모더니티의 상징으로 보고 그걸 그렸는데 어떻게 보여요,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이? 지금은 우리는 이런 걸 다 경험한 그 이후 세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냥 평범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걸 처음 맞닥뜨린 관람객들은 굉장히 놀랐을 것 같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굉장히 신선하거나 아니면 좀 막 기괴하거나 여러 가지 느낌을 받았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부정적인 거 별로 안 보이고요. 굉장히 역동적인 게 보여요. 그래서 들로네는 기계 시대를 이렇게 표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다음에 블레리오를 존경하다는 더해
뭐냐면 이 동글동글 이게 헤드라이트 같은 거거든요. 그게 마치 어떤 과실, 열매 같은 느낌을 줍니다. 이 그림은 들루네가 영국 해협을 횡단 비행한 블레리오를 찬양하기 위해서 그린 그림이다. 들루네는 이 그림에서 많이 보이는 동그란 회전 원판들을 아름다운 열매의 상징으로 모든 사물을 동시에 밝혀주는 압도적인 에너지를 뜻한다고 생각했다. 동시에 이 회전 원판은 비행기 프로펠러가 만들어 보이는 원이나 방사형 엔진, 프랑스 공군의 삼색 휘장, 그리고 자동차 바퀴를 암시한다. 여기서도 긍정적인 그런 면이 강하게 드러납니다. 예. 여기 위에 단엽, 이건 쌍엽이고, 그러니까 두 개의 양날개가 이제 하나고 하나는 두 개짜리가 있고, 예. 그 비행기도 이 시대의 이제 상징이죠. 예. 그래서 블레리오를 찬양하다라는. 이가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마치 천사가 하늘을 향해서 날아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실제로 미술 비평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 속에는 새로움의 상징이라고 생각하는 에펠탑이나 항공기 등이 블레리오를 찬양하는 노래 형태로 들어가 있다. 에펠탑도 그려져 있거든요. 그 다음 그림이 여기 있다. 네. 보이죠? 에펠탑. 네. 에펠탑 위를 비행하는 쌍날개 비행기와 그 비행기를 환영하기 위해 천사처럼 날아오는 혼날개 비행기를 묘사한 이 그림은 모더니즘 개념을 천사에 비유함으로써 일종의 종교와 같은 인상을 준다. 이제 다음에 미래파로 넘어갑니다. 미래주의서는 미래주의는 서정시의 천재이자 풍금 연주가인 동시에 파시즘 정치 선동가로 변신한 마리네티에 의해 출연했다. 그는 모든 종류의 인간 행위를 예술로 전환할 수 있는 우발적 현장극의 시나리오 작법을 고안했고, 그 결과 나중에 행위예술이나 해프닝 혹은 발작적 행위 등이 나오게 된다. 과거를 최대의 적이라고 여긴 마리네트를 중심으로 한 미래주의의 근본 이념은 사회의 병폐에 대한 해독제로서의 기계와 기술의 창조력을 숭배한다는 점, 기술에 의해 새로운 종류의 인간이 태어났으며 마리네티 계획에 동참하기 원하는 모든 사람은 기계의 환상을 꿈꾸는 하나의 계급을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로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술복제 논문을 읽게 되면 벤자민이 이 마리네티나 단논치오, 이 미래파의 중심 인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전쟁 미학이라는 화두가 있습니다. 예. 기계를 너무 찬양한 나머지 포탄은 아름답다, 전쟁은 아름답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아주 비참한 끔찍한 에티오피아 전쟁, 에티오피아 식민지를 두고 그 공격을 했어요. 그 이탈리아. 그런 것들을 포탄이 터지는 모습을 미학적으로 아름답다. 그래서 세상은 망해도 예술은 살리라. 이게 바로 파시즘 미학의 극치를 나타내주고, 그렇기 때문에 미학주의, 미학을 숭배하는 그러한 태도는 조심해야 돼요. 파시즘의 이 시대에는, 지금 시대마다 좀 다르긴 한데, 이 시대에 바로 정치적 보수 내지는 극우주의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 반대편에 베냐민이 있어요. 예술의 정치화가 있어요. 이거는 정치를 신묘화하는 거야. 정치를 미적인 것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전쟁 미학, 전쟁은 아름답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거든. 우리 텍스트에서도 마리네티의 말을 인용하고 있을 거예요. 에티오피아 전쟁을 찬미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끔찍한 살육인 것이, 다른 쪽에서는 신미적인 감상의 대상으로 하는 이러한 그 부르주아 그 예술의 그러한 전도된 측면을 벤야민이 바로 타겟으로 삼아서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래서 예술적인 아방가르디즘이 전부 정치적 아방가르드로 가진 않아요. 정치적 아방가르드는 지금 좌파적인 사회비판적인 시각인데, 그렇기 때문에 예술적으로 첨단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기계에 지금 열광하잖아요. 근데 그 기계가 사람을 살육하는 기계란 말이에요. 그럼 미묘하게 파시즘과 연결됩니다. 파시즘은 바로 기계 시대, 기계 시대의 모더니티에 이 끔찍한 홀로코스트가 일어났거든요. 즉 그러한 그 뭐랄까 첨단의 합리성, 기계 없이는, 기술 이게 없이는 아우슈비츠가 굴러갈 수 없었어요.
그거는 인간의 치밀한 계산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념은 굉장히 반동적인데, 그렇죠? 과거 회귀적이고, 그죠? 아리안족의 신화 막 이런 거. 근데 기술을 이용하면서, 그 다음에 그 건축물 같은 거 보면 기념비적인 건축물을 막 짓고요. 파시즘 건물들이 되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을 그리더라도 그냥 모더니즘에서는 병적인 사람, 소외된 사람 많이 그렸어요. 예. 모딜리안이 떠오르려 보세요. 예? 예? 그 꼬챙이 같은 사람들. 피카소의 그림도 보면 그렇게 이게 풍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 나치들이 그린 그림을 보면 선전용으로 그린 거죠. 근육질이에요, 근육질. 예. 아이를 잘 낳고 막 씩씩하고 막 강건하고 막 이러한 그 영웅주의가 이게 국가주의 이념으로 이게 이용된 거죠. 예. 그래서 파시즘 하면 떠올리셔야 할 여러분들, 여기는 안 나오지만 파시즘은 여기서 지금 다루지 않습니다. 살짝 지금 다음 주제하고 연결시켜서 말씀드리자면, 파시즘적인 것은 기념비적인 것이다. 기념비적인 것은 바로 계급적인 것이다. 즉, 그 사회적 약자를 완전히 깔아뭉개는, 그래서 그 영웅주의적인 민족주의로 사람들, 국민들을 규합하려는 그러한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게 바로 사람들을 압도하는 그 숭고함을 추구하는 그런 대형 건물들이에요. 이러한 건축물들, 뉴른베르크 같은 데서 막 짓고 그랬거든요. 그게 사람들을 압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인간 경멸적인 그러한 건축물입니다. 그에 비해서 르꼬르비주의는 현대주의를 추구하는데, 이런 인간 경멸주의인 게 아니라 합리성,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인간이 편안하게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전혀 방향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분할주의로 넘어가서, 보치오니는 분할주의가 이제 미래주의의 한 그 기법인데요. 도시는 일어서다라는 글입니다. 1차 세계대전 발발 전 사람들은 빛과 색을 점으로 해체시켜서 물감으로 영상을 표현하려 했다. 이 분할주의는 미래주의 예술가들에게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해 줬는데, 하나는 부동성이라는 장애 요소를 제거해 줄 수 있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이를 정치적 혁명가들의 양식으로 간주한 것이다. 이 그림에서는 근육질의 붉은 말이 주체할 수 없는 자신의 힘 때문에 그만 해체되고 마는 장면이 붓자국의 흔들림으로 묘사되어 있고, 팽팽하게 긴장된 케이블과 노동자들의 뒤틀린 형태는 이 그림의 원형인 틴토레토의 십자가 세우는 장면, 다음에 제가 가져왔는데 이거를 연상시킨다. 결국은 이게 노동자들이 아래에 있네요. 보입니까? 틴토레토 전에 이 노동자의 모습이 보이죠. 왠지 노동자들이 막 탄압받고, 그렇죠? 막 깔아뭉개지는 그 거대한 말 아래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아요. 그래서 이데올로기적 면을 여기서 읽어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어쨌거나 모든 그 아방가르드, 첨단의 모더니즘 양식들이 전부 사회비판적인 것은 아니었다. 게오르크 그로츠 같은 사람은 도시를 그릴 때, 그 다음에 파시즘 그 장면들을 그릴 때 좀 기괴한 사회의 지주들 막 이런 그림 보면요, 사회를 풍자하고 아이러니컬하게 묘사한 걸 볼 수 있어요. 그건 사회비판적 시각이 깔려 있는 거예요. 포토몽타주에서 존 하트필드도 그렇고요. 많은 예술가들이 사회비판적 의도를 알게 모르게 드러냈는데 다 그런 건 아니었다는 거죠. 아까 미래주의 선언에서 볼 수 있듯이, 전쟁을 찬미하는 그런 데서 볼 수 있듯이, 그렇기 때문에 정책 이데올로기는 여러분들이 섬세하게 들여다보면서 그거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보치오니의 분할주의. 근데 일단 역동적인 건 분명히 느껴집니다. 엄청난, 지금 말 얼굴 보입니까? 이게 말 얼굴. 말을 또 많이 그린 그 화가가 있었죠. 마르크 샤갈. 샤갈의 푸른 말 같은 것도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네요. 그런 데서는 반인간적인 그런 게 나는 안 느껴지는데, 여기서 굉장히 보면 일단은 역동성은 분명히 느껴져요. 역동성은. 근데 이게 정치적으로는 어떤 코드인지는 모르겠어요. 꼭 정치적 코드를 우리가 읽어내야 하는지, 그것도
사실은 토론거리입니다. 그냥 예술작품은 예술로 감상하면 안 돼? 꼭 정치를 걷어내야 돼? 예. 옳은 지적이긴 한데요. 예. 예? 혁명. 그렇죠. 혁명 같기도 하고. 그러면 이 노동자들이 골기하는 거네요. 그죠? 예. 예.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근데 참 특이하다. 예. 그리고 전묘화법을 썸으로써 이런 것들이 가능했다. 예. 그 다음에는 틴토레토의 이게 제가 이걸 찾아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형. 십자가가 막 가운데 막 빛나면서 사람들이 막 모여 있고. 그리고 자코모 발라를 보겠습니다. 그러나 미래주의 화가들 역시 동작을 그려내는 방법은 풀어낼 수 없었다. 이들은 곧 입체주의와 사진술에 의지하기 시작했다. 이 그림은 한 장의 인화지 위에 움직이는 물체의 동작의 흔적을 기록하려고 노력한 자코모 발라의 쇠사슬에 묶인 개의 움직임이다. 자, 개의 움직임, 활동 사진을 그러니까 여러 장을 하나로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됐잖아요. 예? 그죠? 예. 그래서 동영상을 2차원적인 화면에 어떻게 고정시킬 것인가, 묘사할 것인가, 표현할 것인가가 이들의 과제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닥스훈트 한 마리를 이제 데리고 다니는 멋쟁이 여자의 사진을 부분 확대한 그림으로 번화가의 일면을 보여준다. 그 다음에 자코모 발라의 또 속도를 내는 자동차, 이것도 역동성이 보이죠? 이 그림 역시 발라가 그린 자동차 그림이다. 여기서는 퉁방울 눈을 한 굼뜨게 생긴 구식 자동차가 찰나적으로 끊어지는 대각 원근감의 변화 속에서 입체파 회화의 투명성과 함께 섬광을 번쩍이며 나선형으로 달려가는 이미지가 묘사되어 있다. 예. 그 다음에 지노 세베리니는 분위기가 조금 다르긴 한데요. 이것도 역시 그 대중문화의 뭐랄까 요지경을 보여준다 할까? 예. 이탈리아 미르파 화가 세베리니의 발타바린의 역동적인 상형문자. 발타바린은 파리에 있는 오래된 카바레, 1904년에 개장했다는데요. 그 카바레입니다. 카바레 지금 풍경을 보시면 돼요. 예. 이 사람이 이제 이탈리아에 대한 기억으로 그린 이 큰 그림은 조각난 기억의 단편들을 복잡하게 엮은 장면이지만 강렬한 환기력으로 충만해 있다. 그림에 등장하는 모든 것은 제자리를 벗어난 기계의 부속품처럼 느껴진다. 그야말로 하나의 쾌락의 기계로서 대중문화 속에서 예술가들이 발견하기 시작한 발광적이고 꼭두각시 노름 같은 대중오락 형태였다. 이렇게 그 꼭두각시 같이 그렸다는 데서도 그러니까 화가들의 뭐랄까 냉철하고 서늘한 시각이 함께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 대상을 그냥 찬미하는 그림이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요지경이라고 표현했는데요. 그건 휴지가 쓴 표현은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대중문화 요지경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앱스타인. 미래주의 화가들과는 달리 유럽의 화가들은 제1차 세계대전 이전만 하더라도 기계에 대해 그렇게 낙관적인 느낌을 갖고 있지 않았다. 즉 기계란 인간성을 말살시키는 위협적인 존재이며 인간이 만든 피조물인 기계가 인간에 대항하여 그들을 파멸시키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이 작품은 소용돌이 조각으로 분류되기도 하는 앱스타인의 차감기로서 공기 압력을 이용한 구멍 뚫는 기계의 다리와 비트날에다가 구리로 만든 절지동물의 형태를 부착시킨 작품이다. 이에 대해서 앱스타인은 이렇게 말한다. 이것은 사악하게 무장한 오늘과 내일의 인간상이고 인간적인 요소라고는 전혀 없는 이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변형시킨 프랑켄슈타인의 괴물일 뿐이다. 비판적 의도를 가감없이 드러내네요. 이게 사람 모습인 것 같기도 해요. 가운데 있는 게 성기를 나타내고요. 예. 근데 막 이게 끊어진 그런 그 모습을 보임으로써 기계를 지금 이런 식으로 묘사했다는 건 그러니까 비인간적이라는 거죠. 여기 지금 본인의 멘트에서도 나오지만 그래서 미래파는 다소간 기계에 우호적이었어요. 예, 미친 광기에 사로잡힌 사람도 있었고요. 그에 비해서 나머지 화가들은 이렇게 서늘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 중에 세 사람을 택했는데 하나는 앱스타인 이 사람이고 그 다음에 나온 피카비아도 보면 조금 서늘합니다. 예, 어머니 없이 태어난 계집애 하면서 이게 그 성서를 지금 패러디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아버지 없이 처녀의 몸에서 출생한 그리스도와 맞먹는 현대판 탄생신화. 예. 이걸 보여주고 있다. 근데 그 파카비아를 잘못 썼네요. 그 제목에는 피카비아입니다. 피카비아가 다음에 그린 그림. 이거는 이 사람이 대성을 운행하는 여객선에서 가졌던 성관계를 묘사한 거예요. 그래서 나의 기억 속에서 나의 사랑 우둔이를 다시 만나다 해서 기계가 성의 행위, 그 다음에 성에 대한 묘사하고 밀접하게 연결되면서 그려진 거예요. 그래서 피카비아가 기계에 반쯤 미쳤던 사람이래요. 하면서 이런 모습으로 그렸어요. 예. 그 다음 지금 봤어야 할 그림을 지금 안 보셨네요. 예. 예. 나의 기억 속에서 나의 사랑 우둔이를 다시 만나다. 여기 보면 그 성적인 묘사가 함께 들어있어요. 예. 그 다음에 뒷시향을 보면 시간이 좀 이제 되어가서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 누드. 이건 뭐 그냥 입체파적인 그림이고 이게 동영상이죠. 동영상. 아까 그 자코모 발라의 그 쇠사슬이 묶인 개처럼 그죠? 이게 동영상을 하나로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계단을 내려오는 누드. 그러니까 이걸 보면 문학도 마찬가지지만 조형 예술도 당대 시대 현실의 변화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든 그거를 소화해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뒷시향의 그림은 짧게 설명할게요. 위에는 그 여성 브래지어 같이 생겼죠? 아래는 총각들 바지가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기계에 저는 이게 실제 폼피두 박물관에 있더라고요. 가서 직접 봤는데 이건 그림이 아니고 설치 작품이에요. 그래서 제목이 대형 유리 또는 신랑이 발가벗긴 신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미 에로스적인 걸 암시하고 있는데 아래 청각들이 그 위에 처녀들한테 닿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칸막이가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서 이루어질 수 없는 어떤 욕망, 충족되지 않은 욕구, 소요죠, 소요. 이걸 표현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대형유리를 통해서 현대의 기계 문명이 안고 있는 소요의 문제를 묘사했다, 표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 딱 보고 이런 자세한 걸 다 떠올리는 사람 없을 텐데 설명을 또 갖다 붙이잖아. 그러니까 그럴듯하게 보이고, 어쨌거나 위에는 여성적인 것 같죠? 브래지어 같고 아래는 남성들 같아요. 왜 바지도 있으니까 진 바지 같은 거 좀 널려 있고. 근데 올라가려고 하는데 다 막혔어. 못 올라가. 결국은 수정하는데 실패하는 거야. 수정란에 다 하려고 하는데 안 돼. 이런 좌절을 그렸다는 것 자체가 마샬 두샹이 당시의 기계 문명에 대해서 냉소적인 비판적인 시각을 지금 갖고 있었다. 그래서 현대편 기계 문명에 대한 알레고리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생각할 점은 4개 정도의 문제를 제가 드렸는데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시간 마지막 강의 시작할 때 한 10분 정도 다루겠습니다. 그때 텍스트에서 한두 구절만 또 뽑아서 읽을 테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수고 많으셨고 혹시 질문 있으세요? 꼭. 화면을 해체시켜 분할했다. 그 전묘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전묘법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요. 이미 인상파 회화에서 나타나잖아요. 막 해체시켜가지고 대상을 이 점으로. 그래서 점으로 분할했다. 아까 그 보치오니의 그 그림, 도시는 일어서다 보면 그런 거. 이제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텍스트를 쫙 한번 읽어보면 이게 이런 뜻이구나 아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